건강하고 맛있는 미디어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보신 분들은 아마 미디어가 무엇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아마 개념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디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회의하는 자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데 급급하고 빨리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정보가 맞는 것인지 그릇된 정보인지 일단 stop, 멈춰서서 think,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그리고 좋은 얘기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주변에는 셀레브리티들도 많고 흔히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죠.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인포데믹,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의 결합인데요. 정보가 전염병처럼 어디든 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정보가 모두 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 외려 이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흐릴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편하게 접하고 정보조차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만 몇 개 치면은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단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내 취향을 알고리즘이 판단해서 AI가 판단해서 내 앞에 딱 네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이거야 라고 맛있게 밥상을 차려주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사고가 지배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클릭 버튼 눌렀던 동의 버튼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여러 군데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늘 인지하고 우리의 정보가 적어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표현인데요.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 비난이 아니고 객관적인 성찰이다라고 제가 표기를 해뒀는데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이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뭔데, 야 네가 나빠 이렇게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은 비난하고는 다르죠. 나는 너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너의 판단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100%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에는 결함이 있게 마련이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나도 생각해 볼게. 그런데 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 이 점은 너와 나와 의견이 같은데 이 점은 너와 나와 의견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같다 다르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맹목적으로 너 나빠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건데 늘 곁다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늘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곁다리 얘기를 많이 해본들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성공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얘기를 하다가 너무 얘기에 심취해서 얘기가 산으로 갈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주제가 뭐였지? 그래서 뭐? 그래서 what?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연습,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바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면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맞다 그르다를 혹은 뭐 같다 다르다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는 게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나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혹은 조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이 다각도 접근이거든요. 사물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히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이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지 그 이면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현상을 해석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수동적, 능동적, 당연히 어떤 뉴스에 대해서 접할 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클릭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난 뒤에 이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고 싶고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더 얻는 거죠.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가령 코비드-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이라고 해서 노트북이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뉴스를 던져주는 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미디어 메시지와 그리고 미디어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던지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이걸 왜 나한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그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생각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말하기도 귀찮고 그냥 알았어, 아니 이렇게만 대답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훗날에 어른이 되어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yes or no로 대답하는 아니로만 대답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훗날 어른이 됐을 때 이 같은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맞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틀리다고 하는데 왜 내가 틀리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 생각인데도 내가 내 사고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맞으면 맞다. 그런데 내가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 줄이라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의 얘기가 나와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능숙한 교육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과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환경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그냥 yes or no, 아니, 이렇게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의 사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비판적 사고라는 말을 쓴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reflective thinking, 반성적 사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성,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스스로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를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사고도 비슷합니다. 명료하지 않고 뭔가 의심스럽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갈등을 빚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것을 일관되고 안정되며 조화로운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반성적 사고다라고 이 존 듀이라는 분은 명명을 한 겁니다.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요즘 너무나 빠른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고 빨리 해답을 내야 된다는 데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빨리 답을 써야 된다는 데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팩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그 판단을 지금 당장 내리지 못하면 멈춰서서 판단을 보류하는 것도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차분히 멈춰서서 그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연습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너무 복잡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는 과정 자체, 막 어지럽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구조를 만들고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 이 과정을 즐길 줄 알고 이 맛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비판적 사고를 재미나게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 과정이다. 사실은 질문이라는 거는 꼭 내가 아닌 타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1강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어떤 취재 현장에서 셀레브리티나 혹은 유명인이 하는 발언,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눈이 가고 더 귀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해야 할 문제는 누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가, 좋은 말인가, 좋은 의견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더 중요해 라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인 거죠.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해서 거창하게 책상에 앉아서 흰 종이를 펼쳐서 이거는 이렇고 논리적으로 그릇된 거야 라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할 때도 어떤 말을 친구가 나한테 건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답변을 바로 내리기보다 스스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내가 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비판적 사고를 연습해 볼 텐데요. 우선 비판적 사고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접하고 영상을 접하고 이미지를 접했을 때 이 글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나한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래서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주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어떤 논거,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자, 논거와 근거, reason과 evidence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까지 얘기한다면 그건 주장과 논거는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수치적으로나, 예를 들어
사형을 집행했을 때 범죄율의 변화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활용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탄탄한 논거와 근거가 있어야 주장이 아닌 주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냥 주장하다라는 한국말로는 그냥 주장이라는 단어 하나지만 영어로는 claim과 argument가 명백히 다른 표현이거든요. 클레임은 그냥 아무런 근거, 논거 없이 야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이거야 라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클레임은 그다지 효과적인 대화법은 아니죠. 주장, argument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논거는 이렇고 근거는 이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argument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과 논거, 근거를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딱 마주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단어를 딱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건네는 말, 단어 하나에도 민감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고 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정체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활기. 뭔가 꽉 막힌 게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해 추구한다.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인데요. 사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늘 바람직한 개혁일까요? 어떤 누군가가 개혁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 본질을 파고들어 보면은 종전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 의견이 좋아 라고 어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개혁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진짜 우리 삶을 혁혁하게 바꿀 수 있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개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입 증가, 세금 상승인데요. 여러분들 세입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곳간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의 곳간이 튼튼해지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가져와야겠죠. 곳간이 튼튼해지면 곳간이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은 당장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상승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입이 증가했다, 나라 곳간이 든든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곳간이 든든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가령 기업들이 해외에서 선전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다. 그래서 곳간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나라 곳간이 튼튼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세입이 증가했다면 그거는 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연습은요. 이 어떤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무게 중심을 두는 가치가 무엇인지 흔히 여러분들 야 가치 판단 잘해 이런 말들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밑에 전형적인 가치 갈등 예로 제가 4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경쟁, 협력.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우위를 점하는 게 본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도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좀 뒤처진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내가 1등, 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꼴찌라도 나보다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같이 함께 나아감이 더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는 나만의 공간, 개인주의, 나만의 틀, 내가 중요해.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대의를 우리 집단이 우리 단체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나는 뭐 그러면 조금 희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제일주의, 나는 뭐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회사가 그저 쭉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가 휘청일지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고 좀 모험적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지라면 자고로 모든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골고루 혜택을 주는, 뭐 돈이 많건 적건 일단은 누군가가 뭐 나고자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을 쓰게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쪽집게로 뽑아서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지, 내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서로 사고의 범주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나아가는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통계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나요? 무조건 숫자는 정확하다. 숫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기사에 숫자가 있거나 어떤 논문에 숫자가 있거나 수가 있으면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수도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보거나 뭐 어떤 글을 봤을 때 평균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 평균이 사실 다 같은 평균이 아닙니다. 산술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어요. 영어로는 mean, median, mode라고 다 각기 다른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산술 평균이든 중앙값이든 최빈값이든 그냥 평균이라고 갖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에요. 다 더해서 사용한 값으로 나누면 그게 산술 평균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평균값 계산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값은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 혹은 가장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까지 쭉 나래비를 세워요. 그래서 정 가운데 그 숫자, 그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최빈값을 모든 값을 다 나열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각각의 값이나 값의 범위가 몇 번 나왔는지를 세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다 다르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시에 세워진 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핵사고에 의해 생긴 평균 피해는 다소 낮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평균이라는 게 만약에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들어서 얘기한 경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아주 미미한 손실을 낼 가능성,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핵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도 우리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니,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는데 작은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을 산술 평균으로 하든 중앙값으로 하든 최빈값으로 하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위험의 정도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접하거나 글을 접할 때 평균도 같은 평균이 아니다라는 점, 그럼 여기서는 어떤 평균을 사용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통계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제가 항목을 분류해 놨는데, 여러분들께 그 비판적 사고 연습이라는 닐 브라운이 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예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 2, 3번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자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1번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33%나 감소시킨다고 하니까
딱 봤을 때 너무도 체감 효과가 크잖아요. 환자로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뜯어보면 1, 2, 3번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느냐, 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느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령 100명 중에 9명의 환자가 치료제를 써서 치료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수가 어느 날 100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9명에서 6명, 3명이 줄었으니까 사실은 33% 감소한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9명 9%, 100명 중에 6명 6%예요.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고작 3%밖에 개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보다는 33%라고 했을 때 어떤 치료제를 접한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뤄도 이 숫자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표현할 것인지 상대적인 측면에서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디어 이펙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광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 약이 좋습니다라고 어필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적 측면보다는 상대적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숫자라고 늘 정확한 거 아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평균이라고 다 같은 평균이 아니고요. 늘 절대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통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 연습. 네, 보이지 않는 것, invisibility,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라. 이거는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 정책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익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잃을 텐데 그 잃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코비드-19 모두에게 다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분들에게는 지금의 바이러스 팬데믹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같은 위험이라도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늘 우리가 보이는 것만 어렵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 연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어떤 사안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 필요 없고 그럼 지금 당장 저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나만의 사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연습장을 하나 사서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사전을 찾아서 뜻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말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영어를 잘하고 다른 외국어를 잘하려면 우리말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는 모호성,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빨리 사전을 찾아서 그 모르는 단어를 써보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단어다 싶으면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사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팩트 체크를 습관화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팩트, 사실 여부를 판단하라, 체크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 .org, .org나 .gov, .edu, .ac 이거는 전부 다 신뢰할 만한 사이트입니다. 물론 100% 신뢰할 만하다라고는 강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org는 이제 organization, 공공기관이라든지 gov는 government, 그리고 edu는 주로 교육기관, ac도 주로 4년제 이상의 대학기관에서 많이 쓰는 도메인이거든요. 이런 org나 gov, edu, ac로 끝나는 사이트들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내가 모르거나 모호한 개념이 있을 때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이런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지 가닥이 잡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제를 해야 될 때도 정부 데이터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고 난 뒤에 추가 정보를 찾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thinking map 만드는 걸 습관화하라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앞에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thinking map, 생각 지도가 이렇게 도식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일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식화해서 생각들을 이렇게 카테고리와 범주화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말했듯이 늘 문제라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화시키면 해결 방법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냥 포기를 하거나 빨리 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럼 일단 이 어려운 문제를 해체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핵심만 뽑아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 지도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 여러분들 나름의 의견도 더해보고 근거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문제 해결의 단계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구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나의 습관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니었다. 나의 뇌가 기능하는 방식이 바뀐 듯 했고, 나는 한 가지 일에 몇 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의 뇌는 굶주려 있었다.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랐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들 당장 인터넷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정보는 무궁무진한데 나는 왜 아는 게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허기짐을 덜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는데요. 비판적 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씩 해나간다면 이러한 허기짐을 좀 덜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이 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제가 했던 일과 관계되는 뉴스의 세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